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6년 제7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준영 작가님의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용막골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느낌상 이런 2016년으로 돌아오면서 좀 이제야 좀 젊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좀 젊은 세대들의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신선했다.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프로스트님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무의식이 꼬여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그 집착이나 욕망하는 이유도 굉장히 좀 약간 뜬구름 없는 그런 약간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두 번 읽었지만 두 번 다 느낌이 비슷한데 뭐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서술 자체가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뭔가 디테일하게 서술을 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신경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화자의 서술 자체가 무언가가 고도로 집중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 디테일하게 서술하는 것 같긴 해요. 요건 좀 소설을 좀 특이하게 요 뒤에 보시면 해설이 있거든요. 예,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91쪽인데요. 이 해설을 먼저 읽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준영이 선사하는 소설적 미감은 레이먼드 카버로 대표되는 20세기 후반 미국 단편 소설군의 형식적 완결성에 기인하는 소설적 쾌감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한다. 혹자들이 일상의 어떤 순간을 포착하여 보편적인 개인적 진실을 드러내는 단편 소설의 형식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선택하여 포착한 어느 한순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무언가에 대해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확증하지 않은 채 확고하게 뭔가를 보여줄 뿐인 형식이라고 나와요.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레이먼드 카버식의. 그래서 92쪽에도 레이먼드 카버를 비롯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비슷한 지점을 공유하는 현대 미국 문학의 탁월한 단편 소설 작가들은 그저 그것이면 충분함으로 그렇게 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찰나와 일상, 미니멀한 시공간만으로 소설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 지점까지 나간다. 93쪽에 보면 기준형은 앞서 언급한 현대 미국 단편 문학의 정수에 해당하는 형식과 미감을 자양 삼아 한국 현대 소설의 스펙트럼 최외부의 한쪽을 수놓으며 스스로를 증명 중인 작가로 보인다. 그것은 동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오한기, 정지돈 등이 위치한 정반대편의 최외부이다. 오한기, 정지돈 등이 느슨하고 활달한 자외선상에 있다면 기준형의 위치는 촘촘하고 확고한 그것의 정반대편 적외선상이 어디쯤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해요. 평론가님께서. 요거 한번 잠깐 요 평에 대해서
자, 용막골 레이먼드 카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학동네를 비롯한 어떤 특정 그 평론가들이 특히나 레이먼드 카버를 극찬하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영철 평론가님도 마찬가지로 그 형식 자체를 되게 선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말이죠.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용막골님은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형식에 대해서? 문체? 여기 나온 사람들을 인용한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 마틴 스코세이즈밖에 모르겠는데 그조차도 이 영화는 모르겠거든요. 이거 이게 이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리메이크가 한번 됐을 거예요. 그 누가 내 문을 두드린가가. 예, 그거를 만약에 그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좀 요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그 내적 카톨릭 신자인? 아니구나.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가치관의 내적 충돌을 내처롭게 지속하는 것 그런 것들도 종교적 갈등이나 뭔가 갈등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도 본문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뭔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적 갈등이라든지 고뇌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작품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좀 모르는 작품들을 써놓으면은 좀 저는 뭐 당연하겠지만 좀 어렵죠. 여러모로 평론은 네. 평론이구나. 어렵구나.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아무나 쓰는 거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혹시 프로스트님 생각이 궁금한데 이제 문창과 나오시기도 하셨고 아마 레이먼드 카버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평론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런 문체, 이런 문장에 대해서. 저는 카버의 뭐 대성당을 읽어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 문체는 카버나 이제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쇼잉의 방식, 그야말로 이제 설명보다는 인물의 내면이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건과 그리고 상징과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캐릭터에 가까운 어떤 대화와 사건과 많은 이제 문장들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거인데요. 이거는 완전 다른 게요. 그 영비 문학 속에서도 약간 좀 그 오만과 편견이랑 제인 에어랑 이제 에밀리 보런테 황야의 언덕 이것처럼 내면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카프카의 성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왜곡된 상이, 거울의 상이 엄청나게 설명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이 현실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있고요. 이제 카버나 피츠제럴드나 이제 해밍웨이는 그야말로 어떤 삶의 한 국면을 그냥 노인과 바다라는 한 매개체로 그냥 보여주는 삶은 정말 이렇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혹은 카버 같은 진짜 약간 뭐 대성당 같은 얘기도 정말 이렇게 막 노동자인데 무슨 정말 이게 뭐 코끼리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걸로 잘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데요. 그냥 되게 담백하고 엄청 그 사건의 어떤 그런 그 인물의 어떤 대화나 이런 사건들이 엄청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저는 동의는 잘 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질감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읽어보질 않아서 뭘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평론가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레이먼드 카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걸로. 자, 57쪽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H는 활달한 25의 여대생으로 모든 남자를 향해 눈웃음을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만은 거의 웃어주지 않았다. 그는 H의 무표정이 그녀의 싱그러움보다 더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만회해볼 게 있는 사람처럼 그녀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그는 그 나이 때의 여자들이 향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VIP석, 한정판 잡화 상품들, 경매로 구입한 와인과 그 유래, 낭만적인 장거리 여행담의 보태는 소외 정도로도 따뜻한 눈길과 상냥한 말, 혹은 그 이상의 관심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애송이 시절에 겪은 모든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자신이 손해볼 만한 일이나 관계에서 미적거리지 않고 발을 빼는 노하우들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투기로 한미천 잡은 그의 아버지는 졸부 소리를 들으며 천박한 취향으로 남들의 부러움과 손가락질을 동시에 샀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 비하면 신중하고 신사적이었으며 중도를 지키는 편이었다. 또 부드러운 화술을 구사할 줄 알았고 성형외과의 친구에게서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온 피부 리프팅 패키지 프로그램의 효과로 40대 초반 정도의 얼굴로 보였다. 40대 후반인 H의 엄마와 그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H의 엄마를 눈앞볼로 짚어낼 만했다. H의 엄마는 시무룩해 보이는 인상인데다 말투와 행동이 모두 굼떠서 실제 나이보다 5살 정도는 더 많아 보였다. 그는 H의 엄마, 자신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광경에 얽혀들 만한 크고 작은 가능성들을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지만 H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꺼내고 말았다. 어, 한번 다음 문단도 읽어볼게요. 자, H, 난 이제 이루고 싶은 게 없어. 나도 세상도 적당한 데서 멈춰 타협을 본 느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세상도 문제가 없고 낮과 밤은 잘 맞물려 돌아가고 발밑은 평온하다는 식으로 말이야. 물론 그런 기분을 유지하는데 내가 꾸준히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테지만 난 거기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요즘 더 당황스럽구나. 난 너를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고 돌아서면 금세 울적해지거든. 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게 있다면 너와 내 엄마 같은 사람들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의 날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일이지. H, 너는 정말 눈동자가 밤처럼 새까맣구나. 근데 이 눈동자 새까맣다는 이야기를 59쪽에 가면 꽤 길게 H가 변명을 하는데 제 눈은 아빠를 닮았어요 해서 막 해서 마지막 문단이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눈동자가 밤처럼 새까만 것은 제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제 이런 점을 양 선생님은 이해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는 이럴 때 H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왜 내가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나서 그 아름다움이 일종의 혼란스러운 죄의식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해한다는 응답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뭐 이러면서 쭉쭉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H는 25살 여대생이고 여기 나오는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예요. H가 살아온 시간만큼 살았어요. 이 50대 초반의 남자는 카사노바인가? 바람둥이인가? 아무 여자나 홀리고 다니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혹시 용막골님은 어, 이 그에 대해서 뭐 그에 대해서 혹은 뭐 H에 대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서술에 대해서 뭔가 좀 디테일하죠. 이런 서술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궁금하네요. 네. 뭐 어떤 사건이 있어야 소설이 들어간 거고 이것도 처음 설정이 있지만 뭔가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늘 들죠. 그리고 이 정도의 그 상을 받았다 이런 소설이면 더 그렇고요. 그 H라고 지칭을 하는 것도 뭔가 좀 가명 같고 좀 더 신비로움을 주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외모를 묘사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나 성격도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전개 방식은 그냥 맨날 식상하다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데 뭐 어쨌든 소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보여주지는 않고 그런 전개 방식은 여전히 식상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처음 읽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소설들을요 현대 소설 뭐 이런 젊은 소설들을 읽어볼수록 뭔가 뭐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같은 문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좀 지리멸렬하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무슨 사고를 쳤나 누가? 사고를 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이 결말이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식상하다 보니까 궁금해지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용막골님이나 저는 뭐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인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우리 평론가님의 해설을 처음에 읽어드렸지만 그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감상평도 아까 평론가님 입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지루하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마 되게 중요한 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걸 식상하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전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소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거죠. 일반인이 이걸 보는 시점, 이게 대중성인 거고요. 평론가가 보는 시점, 이게 이제 작품성인 건데 모든 예술이 다 그렇죠.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근데 그게 어렵죠. 모든 소설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이게요. 얼마나 작품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대중성 면에서 이 작품이 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약간 지루하거나 식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게 문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서술 방식 때문인지. 자, 프로스트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참신하게 봤고요. 아, 참신하게. 좋네요. 어떤 부분이 참신하네. 오히려 이제 커버가 사실 그 전작인 김금이랑 조금 더 닮아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외국어 문체를 썼어요. 이제 한국어로 이제 쓰지 않는 거의 심지어 동양 문화권에서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도 이런 문체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몰라도 약간 무슨 독일이나 영미의 중첩적인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장들이 정말 좀 잘 안 맞는다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그 관조적으로 본 문장들이 너무 많긴 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서사와 정말 관련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 개인의 무의식을 그냥 담는 듯한,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담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여자가
어떻게 하면은 남자의 어떤 그런 그 무채색의 노란 그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무의식을 엿본 듯한 느낌이에요. 남자라는 생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세계의 진실을 뭔가 아는 듯한데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젊음을 되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이상한 사소한 어떤 이제 나를 이제 뭐 이렇게 H를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소심해지고 다시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막 아버지가 이제 뭐 사냥을 가르치고 이제 뭐 굉장히 와일드한 어떤 보호한 세계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되게 두서가 없고 사실 그냥 개인의 어떤 무의식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참신한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면은 또 재밌어요. 상반되는 평가, 우리 안에서도.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네요. 무의식을 펼쳐놓은 느낌이다. 잠깐 이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썼으면 이게 이제 번역투라는 거잖아요. 마치 손보미 작가님처럼, 손보미 작가님도 좀 비판의 소리로, 야, 번역 문장 같다. 이런 좀 비판을 많이 들으시다가 또 그게 그 작가님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돼버린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기준영 작가님도 그럼 이런 번역투를 자기만의 문장으로 내세우시나? 이게 한 편밖에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식, 이 번역투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여기에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런 이런 번역투 형식이 잘 어울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계속 읽어보죠. 보면 알겠죠. 무의식. 정말 근데 이게 진짜 그 심리 묘사가 되게 디테일해요. H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H도 말을 했고 밤같이 까만 H의 눈동자도 말을 했다. 두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제 그 남자의 그 속마음이 이 문장으로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이런 거죠. 저 아이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전혀 솔직하지 않구나. 그렇지 않다면 주말에 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좋아서는 아닐 테고, 아마도 내게 호감은 있지만 그 감정을 두렵게 생각한다거나 그냥저냥 재보는 습관이 든 모양인가 봐. 제 또래 남자애들한테 써먹어본 적 있는 방법들을 나한테 써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젊음을 무기로 날 놀리는 것 같아. 정말 이렇게 놀림당하고 있기에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네가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왜 가까이 있지도 않은 아빠와 항상 네 곁에 껌처럼 붙어 다니는 엄마에 대해서 이토록 사설이 길어져야 한단 말이냐. 이거는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거든요, 남자의.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진짜 속마음인 거죠. 근데 남자는 생각이 무진장 많아요. 여자의 말을 거의 놓칠 정도로 거의 보면 남자의 독백.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자체가 독백처럼 느껴졌어요. 남자가 끊임없이 뭔가 중얼거리는 느낌이에요. 혼자 막 중얼중얼. 뭐 그게 큰일 아니라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갈등하고 고뇌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H가 한 말을 좀 하고 그는 난감해져서 잠시 눈을 감고 다른 생각에 잠긴 척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감사의 표현인가 애들은 질책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남자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어떤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면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말투, 뭔가 깊은 이 사색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내가 굳이 이런 모습까지 소설에서 읽어야 돼? 이런 거죠. 이런 좀 반발감이랄까? 그래서 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죠. 이런 묘사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50대의 아저씨인데 20대의 그 여학생과 좀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불순한데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거죠. 이것은 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H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놓치죠. 무슨 말이긴 해도 놓쳐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H를 어떻게 보는지 나옵니다. 그는 지난 2달 사이에 H를 꽤 지적인 여자라고 오해했다가 그보다는 속수무책이라거나 천진난만하다는 식으로 그 오해를 재해석하며 새로운 오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H라는 하나의 새로운 여가 생활이 생겨났다. 그것이 그의 나머지 생활에 미치는 활력과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 감정의 파도가 변화무쌍하고 낯설었던 만큼 두고두고 의미한 말할 여지가 있었다. 그는 이 미지의 영역을 원래 자기 토양이었던 것처럼 여기며 하면서 나와요. 어, 이렇게 자기 혼자 상상의 맥락에 빠져 쭉 들어가다가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죠. 전구가 뒤에서 퍽 터져요. 악 하고 괜찮으세요? 하면서 수녀들 쪽에 전구가 터지는 거죠. 근데 65쪽에 맨 아래 문단 보시면 어, H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암시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따 저녁에 저한테 전화 주실래요? 그러지. 하고 둘은 헤어지죠. 네. 이렇게 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건이 갑자기 뭐, 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면 이거 하나예요. 둘이 그냥 계속 대화 주고받다가 대화도 아니에요. 그가 이 남자가 혼자만의 생각에 막 빠져들어. 혼자 막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하다가 전구 터지는 바람에 좀 불안한 암시 같아요. H가 말하고 헤어졌어. 이게 다야. 사건이랄 건 전구 터진 그게 다예요. 솔직히 사건이랄 건.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썼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자, 용막골님 어떻게 보셨나요? 자꾸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그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장치를 자꾸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평론가들이 좋아하겠죠. 음,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같고, 저는 뭐 철학이나 미학 같은 거를 여기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단편적으로 봤는데, 뭐 이렇게 이제 둘러둘러 하고 뭐 이런 나이를 굳이 많이 설정해야 됐을까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바람기나 이런 것도 보이고, 어, 이런 것들이 좀 불륜서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불륜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뭐 그런 것도 또 약간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라서 제 흥미는 있는데, 재미는 전반적으로 뭐 이런 작품들이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만들려면 이런 뭐 미학적 요소나 철학적 요소들을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작품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가, 배운 사람인 척 하면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계속 그렇네요. 뭐 이렇게 뭐 첫 테이블, 첫 테이블, 첫 테이블 이렇게 하면서 뭐 굳이 넣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넣어서 당선이 될 거면, 그래, 넣어야 될까요? 지금 뭐, 등단을 하고 싶으면 넣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는데요. 흥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야, 명언 명언 나왔어. 명언. 흥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대중의 입장에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거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이런 뭐랄까 신춘 문예에 당선되기 위한 작품을 쓰는 거죠.
작가들도 알죠. 이게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쓰면 평론가들이 좋아할 거야. 심사위원들이 좋아하고 당선될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그런 이런 거 넣고 이렇게 구성 이렇게 하고 상징 넣고 쓰는 거지. 실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당선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쓰는 소설은 어떤 문단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세계의 소설은 아닌가. 대중은 거의 좀 무시되거나 삭제된 그런 좀 씁쓸하죠. 예, 그럴 수 있죠. 자, 파우스트님 여기까지 봤는데요. 요 사건 전구 터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건이 굉장히 이제 H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혼동적인 어떤 불안이나 어떤 그 신사의 그 불안을 굉장히 많이 충족시켜주는 어떤 요란한 사건들로 되어 있는데요. 뭐 수녀를 그 등장시켜서 갑자기 사건을 만든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어떤 진짜 뭔가 객관적인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흔하게 이제 수녀를 보면은 저 사람은 뭐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정말 믿는 걸까, 신을? 그러면 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걸까? 그러면은 성과 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물음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의식을 펼쳐 보이면은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소설의 상징이 또 될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정말 조금 뭔가 이상한 이렇게 20대의 어떤 그냥 생각, 20대 초반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약간 뭔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이렇게 얕게 보는 생각, 그거랑 그리고 굉장히 50대, 60대의 관조적인 되게 통찰을 섞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파격적인 물음을 가지는데요. 이게 과연 어울릴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20대처럼 말하고 무의식을 뒤에서는 50대처럼 무의식을 말하고 이게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긴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설이길래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서사가 다르고 이거는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매력적인데 뭔가 또 이렇게 매력을 뒤틀려고 한 거고 뭐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불륜 남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애인도 아니고 애인이 또 냉철한데 또 뭔가 이어지진 않고 그리고 막 무슨 딸 얘기하고 아니 여동생 얘기하고 그래서 이 뭔가 번잡하고 조잡하고 많은 무의식을 보면서 내가 어떤 혼재된 상상을 해야 될까 해봤는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읽는 맛은 되게 참신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게 약간 카프카의 성인지 아니면 오만과 편견의 어떤 20대 초반의 소녀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는 되게 되게 흥미롭다. 이런 소설도 있다니. 이렇게 봤어요. 진짜 파우스트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20대의 관점과 50대의 관점이 같이 교차돼서 서술되고 있는 무의식을 잘 서술한 좀 흥미로운 작품이구나. 이게 서로 이렇게 우리 방송의 장점이 상대방 얘기 듣다 보면 설득을 당하는 그렇구나. 설득을 당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전 두 분 다 뭐 용막골님 의견이나 파우스트님 의견 다 동의하고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소설은 저는 파우스트님 의견을 많이 듣고 싶긴 해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세 사람인데 어떤 뭐
세 사람이 동등하게 그 33%씩 얘기하면 좋겠죠.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떤 소설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 소설에 어떤 감명을 내가 그 소설과 공명을 하는 거죠. 공명을 느끼고 공감을 했다면 이 소설은 정말 좋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 발언권을 좀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솔직히 용막골님과 저는 이 소설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그게 좀 아쉬웠고 이 소설의 매력이 뭔지 근데 파우스트님 발언권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자, 66쪽. 이제 H랑 헤어졌어요. 이 남자가 50대 남자가 그는 자연스레 진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진이 등장하죠. 그가 가장 편안하게 대하는 친구, 한때나마 그의 연인이었던 사람, 진은 그의 여동생의 친구이기도 했다. 여동생은 진을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칭하면서도 오랫동안 가까이 살며 서로 왕래했다. 두 여자는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했고 비슷한 디자인과 성능을 지닌 진공청소기나 냉장고를 서로에게 권유했다. 누군가 비난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서로에게로 데려와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자기들의 의견과 느낌,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중 한 사람이 그였다. 시작은 그랬었다. 그래서 그는 진의 첫 번째 이혼과 두 번째 결혼 사이에 놓인 2년여의 시간 중에서 약 1년 동안을 그녀와 사귀었는데 그중 4개월간은 거의 함께 살았다. 보자마자 반했고 두 사람 모두 빠르게 식었다. 그 사랑의 시작과 절정과 희미한 종말은 특별하지 않았다. 어, 그렇죠. 그래서 그의 여동생이 말하죠. 정말 둘 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어, 진에게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진의 집에 찾아갔는데, 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뭐 파티 같은 걸 하나 봐요. 음, 자, 음, 음, 그래서 서로 취해 있어요. 취해 있고, 근데 이 진이랑 캐릭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아까 잠깐 H와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 용막골님은 진이란 캐릭터를 전 여자친구죠. 이 남자의. 진이란 캐릭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결말을 예상을 해야 요 진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런 특징을 가진 뭐, 골드 미스? 같은 뭐 그런 정도인데, 여러 가지 뭐 베일에 쌓인 뭐 문제가 있는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가게끔 만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이게 아무리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특이함으로 갈지는 몰라요. 그냥 이 정도의 나이나, 나이나 이런 뭐 결혼 여부, 중요하긴 하죠. 뭐, 금전적 그런 여유로움 뭐 그런 것들이 캐릭터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기는 중요한데, 그거 말고 이제 뭔가 가 있는데, 어떤 결말에 이 짧은 단편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왜 갑자기 등장을 시켰는가, 어? 짧은 단편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인가, 별 역할을 안 한다면 그렇겠죠.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네요, 일단은. 네. 네, 좋습니다. 프로스트님은 진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는 그냥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요. 진이라는 캐릭터도, 그리고 이제 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상상하는 나래 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뭔가 상처가 있고, 굉장히 매정하면서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끔은 과격하면서, 가끔은 되게 냉정하고, 약간 뭔가 심리를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뭔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방식에서는 이 진이라는 캐릭터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진이라는 캐릭터가, 대체 여기서, 나와 어떤 그런 로드 무비를 찍을 때 영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울림을 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내가 이제 괴리가 되는 그런 어떤 접점을 내가 이제 새로 발견하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나 이런 감정 내가 느껴본 것 같아, 살면서. 아,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 정말 이게 여동생이나 이제 어떤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 뭔가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거를 거부하는 정말 이상한 뒤틀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캐릭터도 그렇고 이 진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또 이 그라는 욕망을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대변하면서 보여주고는 이제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말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이 사람이 보고 싶은 면을 본다 이런 느낌이지 제가 이 심리를 정말 내가 파악하면서 이 진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내가 정말 진이라는 캐릭터를 내가 본 것 같아. 나도 진이었던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몰입하는 거를 아예 그냥 원천봉쇄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어, 앞에서 말했던 무채색의 무슨 이상한 남자의 어떤 무슨 추상 미술 같은 캐릭터라는 이유가 정말 이런 이유입니다. 불가의 캐릭터.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절묘한 지적이신 게요. 이 화자는 제3자로 보이죠. 뭐 그는 여동생에게 물었다. 뭔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뭐 3인칭 관찰자 하여튼 다 짬뽕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속마음까지 아닐까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기보다는 지금 방금 파우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입장에 치우쳐서 그의 속마음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요. 그런데 그의 입장으로 진도 재단하고 있고 H도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 화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 화자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관객이 되어 버리는 그런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일부러 기준영 작가님이 이런 효과를 노리셨겠죠. 그의 입장에서 이 부조리한 관점에서 봐라 니들이 아, 좀 불편함을 느끼게끔 그렇게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약간 굉장히 어 약간 뭐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성이라는 속이라는 것도 이제 남자나 이제 여자의 어떤 무의식이나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왜곡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다양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양한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맥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매력적으로 남자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그냥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딱 왕자님도 아니고 되게 조금 알 수 없는 캐릭터예요. 예. 그래서 신기롭고 매력적인. 이게 재밌는 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직전 시간에 그 했던 그 소설 김금희 작가님의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도 양희라는 캐릭터가 정말 특이했거든요. 그 캐릭터가 핵심이기도 하고 그 캐릭터의 매력 덕분에 제가 이제 이게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었는데 그때도 파우스트님은 이 양희라는 캐릭터를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게 다 잡히지 않는다. 이 캐릭터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희처럼 이 기준영 작가님의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도 너무 복합적이라서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양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양희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그 파우스트님은 이 그가 양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약간 조금 더 신기롭다기보다는 진짜 뭔가 쾌활한 솔직한 화장기 없는 약간 이렇게 4차원의 약간 뭔가 이게 말을 또 툭툭 던지는 약간 이상한 소녀 같은 느낌이면요. 이 진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이게 속내를 이제 일부러 이제 감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선을 딱 끊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구가 많은데 또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를 사귀고 그리고 되게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이나 어떤 이런 우애 같은 게 보이는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막 락앤롤을 하면서 하면서 세이 막 이런 면도 보이는 정말 이제 우리가 상상할 때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속성들이 양이라는 속성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기적이지 않는 면에서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이 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그 면들이나 속성들이 자기적으로 보여요. 일부러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자기적인 게 나쁜 거죠. 단순히 말하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또 독자가 그 캐릭터를 자기적이라고 느끼면 나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적인 것에 대한 이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이제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소설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적을 넘어서 세계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자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의 소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선형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풍기나 어떤 이제 방 안의 공기나 어떤 이렇게 목가적인 세계나 뭐 낭만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랑은 다르게 엄청나게 왜곡되고 비틀리고 그런 거를 나의 어떤 해석을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계속 이제 담을 쌓는 벽을 쌓는 그런 어떤 소설들을 읽는 재미는 역시 그런 다양한 뭔가 알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노인과 바다가 사는데 갑자기 노인이 죽고 바다는 막 살고 막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무의식을 더 많이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주면서도 뭔가 이게 이것을 읽고 알겠다라는 어떤 흥미를 자극을 주기도 해요. 자기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네요.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여동생이 나와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냐? 그는 여동생에게 물었다. 71쪽이고요.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되어 내가 안쓰럽게 됐다는 심경 고백에서 감정의 공기를 빼는 그 나머지 같았다. 여동생의 숨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한 손으로 자기 이마를 쓸었다. 땀이 묻어나갔다. 아, 오빠 싫어. 여동생은 새처럼 여린 목소리로 그의 등을 할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싫어. 아는 척하는 것들 다 싫어. 좋아, 싫어. 하는 질문은 어렸을 적에 그들의 부모가 남매를 놓고 자주 하던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내다버리면 좋아, 싫어. 너희가 이렇게 사고 친 걸 죄다 갖다 일러 바치면 좋아, 싫어. 어, 이런 식으로, 뭐, 72쪽에 난 좋아, 다 좋아, 다 몰라도 다 좋아. 여동생은 21살 때 아픈 어머니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주었다. 착한 애였다. 그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자기는 누구에게도 장기를 떼어내주지 못하리라는 사실만을 발견했다. 그의 안쪽에 붙어 있어 스스로 볼 수도 없던 것들을 밖으로 꺼내놓아 다른 이와 새로이 연결되는 것, 그러고서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일들은 영원히 그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분으로 살아왔고 그 감정의 연장에서 크고 작은 욕망과 기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했다. 여동생은 그 반대였다. 어떤 감정에든 확신이 필요해 스스로를 옭아매는 쪽이었다. 그것이 나이든 남매가 아직도 가까이 지내며 싫다 좋다 하는 말씨름으로 서로의 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 나머지 추측 가능한 이유들에 관해서는 밖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러쿵 저러쿵 했거나 하고 있을 터였다. 데려다 줄게, 가자. 여동생이 안 갈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여동생이 등장을 하고요. 혹시 여동생 뭐 캐릭터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용막걸님은 여동생 어떻게 보셨나요? 동생으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여동생을 말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이제 여동생에 대한 그런 반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그냥 뭐 나쁜 오빠라 같은 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뭐랄까 그냥 뭐 어쨌든 사이 좋은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 뭐 그 좋았던 그런 가족들 그래서 뭐 가족 관계도 뭐 자기 뒷배경은 그렇게 불우하게 자라거나 뭐 안 좋으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뭐 평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 여동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여동생도 이제 진이라는 캐릭터에 희생당한 캐릭터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남성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적겠죠. 아무튼 오빠 싫어하고 싫어 아는 척한 것들은 다 싫어했는데 진이라는 남자가 멋있게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튕기더니 깨고 나서 후회할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남매의 모습을 그것도 이렇게 이상한 세계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무슨 영미권이든 남미권이든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튕기면서 또 깨고 나서 후회할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진의 정말 이게 약간 이렇게 오글거리는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어떤 오글거림인데요. 그 여동생은 착하죠. 그냥
그 콩팥을 이렇게 줄 정도로. 근데 그것도 소비가 되고 있어. 아, 자신은 그런 거를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진짜 그 대사 깨고 나서 후회할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마.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너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뭔가 명언 같은 얘기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보는 뭐 관점에 따라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굳이 좀 느낌이 다르네요. 여동생이 얘기하죠. 좋겠네. 아주 다 꿰뚫어 보시네. 참 잘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참, 자, 이렇게 계속 가보죠. 그리고 뭐 체크무늬 그 제약회사 아저씨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하고 이 남자가 대화를 합니다. 얼어 있어. 얼이 빠져 있고 빠진 채로 얼어 있어. 그가 실토했다. 그래, 문제가 있긴 해. 어떤 여잔데? 누가 여자 문제래? 좋아, 그만둬. 나 지금 여력이 없어. 시위 중이거든. 남편이 애 데리고 캠핑을 갔어. 미국서 들어오자마자 사흘 쉬고 바로. 난 나대로 여기서 캠핑할 거야. 쟤들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문제에 투신할 생각 없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오늘이 너랑 내 편 아니라서 그래. 그것뿐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9시가 되자 H에게 전화를 걸었다. H는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다. 어, 어, 그리고 아래 문단에 보시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타이밍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일 것이다. 그는 우는 여자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무슨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초조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차 안에 비트가 강한 음악을 틀어놓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압도하게 그냥 두면 안 되었다. 여동생을 태우고 가고 있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76쪽에 그는 이제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밤은 아직 길게 남아 있었다. 이런 거고 그리고 한 그 사건이 나와요. 엄마가 아프셔서요. H가 약속을 미루거나 약속 장소를 다급히 변경하고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엄마가 아프실까? 네, 표를 줘서 확인해 보죠. 실제 엄마가 아프신지. 근데 실제 엄마가 아프셨던 거죠. H의 엄마는 아픈 것이 분명했다. 가엾은 H. 그는 H에게 효녀는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자 했다. 쭉 넘어가서 뭐 H에 대한 정의가 뭐 아까 가엾은 H 나오는데 이 78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너저분하고 누덕누덕한 느낌을 주는 이제는 울기까지 하는 H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발가락이 가려운 H 라고도 나오고 79쪽에 위에 보시면 박복한 운명을 불행 중 다행의 코미디로 만드는 억지스러운 H. 이거는 남자가 H를 자기 멋대로 낙인을 찍는 거죠.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H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그 남자만의 진실이겠죠. 뭐, 이런 것. 그의 아버지 얘기도 나오네요. 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당신보다 나은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다. 허무맹랑한 엄포를 늘어놓는 무속인에게 금으로 된 고가의 부족 펜던트를 샀고 유능한 과외 선생을 두었으며 그에게 승마와 드럼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젊은 날을 전투적으로 살았다. 아버지의 생은 떠들썩했으나 노력만큼 영화가 오래가진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년은 조용했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80쪽에 보시면,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진이 전화를 하죠. 내가 그리 갈까? 좋지만 다음에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거짓말 마. 그 여자 전화 오면 받아. 네 그런 꼴 오랜만에 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잘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해요. 이 남자가. 양 선생님 저예요. 오늘 걱정 끼쳐 죄송해요. 울어서 죄송해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저보다도 어린 앤데. H의 목소리는 거기까지가 다였다. 여기서부터 또 이 남자의 또 상상이 펼쳐지는데요. 생각이. H는 항상 이게 문제야. 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게 문제야. 아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 교활한 것. 이제 나보고 제 친구의 죽음에까지 조문을 하란 식이야? 이 아이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지 않다면 주말에 밤늦게 내게 멋대로 이런 사과나 날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아마도 젊음을 무기로 날 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놀림당하고 있기에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란 걸 왜 모른단 말이냐. 죽은 자들은 다 너보다는 나와 가까워. 내 삶은. 그는 H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다.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고 마지막인데요. 그는 재빨리 종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H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하셨어요? 아니. 전화하셨잖아요. 아니야. 아무튼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못 본 지 서로 오래됐지만 잊어본 적 없는 애예요. 제가 힘들 때 걔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언니처럼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소중한 걸 잃어본 적이 없어서 전 제가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어요. 아까 낮에는 선생님이 아는 체 안 해주셔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실감을 잘 못했는데 아까 전화해 주셨을 때요. 그때 원래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울음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가 말하죠. H, 난 네 아빠가 아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하던 말을 너한테 들려줄 순 있어.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니네 아이면 그걸 모르지는 않는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고 H도 그런 것 같았다. 그는 하려던 말을 의도한 대로 다 뱉어냈음에도 속 시원히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각성이 찾아와 머리칼이 쭈뼛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너무 아프게 했다. H는 말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사방에 불을 켜고 집안의 물건들 중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눈으로 재빠르게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가구를 바꾸고 헌옷들을 버리고 서랍장을 비우고 저 책들을 버려야겠다. H 언제나 책을 읽듯 조곤조곤 조심스레 말하던 H. H와 마주하고 있을 때 그는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했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혹은 그들의 오랜 벗들처럼. 어떡하지? 그는 화나고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그에게 예외적인 상황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 이상이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은 늘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크게 만회해야만 하는 일과 맞닥뜨린 마당에 그는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그저 친절하게 구는 일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H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 생애를 끌고 와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교활한 것. 그는 심장이 타오르는 것 같아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동댕이 쳤다. 언젠가 H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H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어설픈 유혹으로 자기를 흔들어 보려고 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게 이보다는 훨씬 간단하리라고 짐작했었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면. 교활하고 어리석은 것. 어쨌거나 시간은 오늘 그의 편이 아니었다.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다가오는 내일들의 H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휴대폰을 손 안에 그어쥐고 앉아 그가 쥐어짜낼 수 있는 진심을 절박하게 다 쥐어짜내려고 했다. 사력을 다해 그의 모든 것을 담아 낼 만한 긴긴 말들을 준비해야만 했다. H,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H, 내 삶은 난 말이지. 점점점.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H에게 차갑게 대하고 혼자 이제 쩔쩔매면서 반성하고 그런 거죠. 자,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요 장면 용막골님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형 여전히 이 주인공은 뭐 속 좁고 그런 자기만 알고 뭐 그런 캐릭터네요. 그냥 이것도 그냥 뭐 늘 그런 캐릭터들 같아요. 그냥 이런 캐릭터들이 그냥 뭐 그거를 그걸 해봐야 뭐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음. 그거를 좀 왜 이런 캐릭터만 만들어요? 그냥 너무 식상해서 그냥 꼰대 같고 나이값 하고 그냥 딱 그 나이 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못 만들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작품으로서의 구성은 괜찮아요. 이게 그냥 적절한 캐릭터긴 한데 정말 그냥 배운 사람의 그런 정형적인 그런 이건 예술 작품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그냥 잘 만든 그런 공학적인 그런 문학 공학적인 그런 캐릭터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파우스트님, 요거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이렇게 엄청 카버나 하루키나 어 이제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이제 작가들의 엄청 무겁고 엄청 화려하고 유려하고 세상의 모든 진실을 꿰뚫는 문장을 쓰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어려져요. 갑자기. H, 난 내 아빠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걸 들려줄 수 있어. 이부터 여기부터 어려지는데요. 그 H라는 화자가 이제 글을 이제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교환한 것, 그는 심장이 타오르는 것을 막 내동댕이 치고 막 말장난을 하고 어설픈 유혹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H라는 여자가 만든 양가적인 감정,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특이한 사람인 거를 알고 나도 그 여자에 대해서 심지어 그 속물적이나 뭐 속력적인 생각보다는 이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려면 사실 그냥 키다리 아저씨로 만들려고 하나 아니면 그냥 내 딸인 것 같은 애인데 마치 내가 이제 모든 젊은 이렇게 노년의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딸 같은 애가 내 말을 들어주는데 갑자기 매일매일 내 말을 들어주고 굉장히 거기에 막 그 열띤 미소와 이렇게 빨간 풍조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들어줄 만을 선생님 말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들어주는 어떤 느낌의 감정의 어떤 교수와나 여학생이 느끼는 감정이었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조차도 이 그라는 캐릭터가 정말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중후한 느낌들과는 다르게 그것도 엄청나게 꼬여버린 형태로 교활한 것, 그는 심장을 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또 아주 흥미로웠던 게요. 이런 감정을 이렇게 만약에 물론 이제 제 상상의 나래지만 여자들이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남자들은 사실 이제 히치하이킹 게임이라는 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문에 관련된
이제 그 창녀와 성녀를 이제 마치 이제 구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히치하이킹 게임은 처음부터 성녀나 창녀가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여자친구였는데 얘한테 한번 그런 식으로 좀 놀아볼까 하니까 얘가 창녀가 되고 그렇게 창녀가 되니까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되는 이상한 소설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의미의 맥락에서는 이 여자가 H라는 사람이 느끼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 정말 그런 정말 남자의 속을 정말 그 알 수 없는 형태로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젊음에 대한 어떤 그리고 나한테 뭔가 베푸는 그리고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모습을 멋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굉장히 또 동정심이 있고 연민에 약한 굉장히 뭔가 상반적인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그 남자들은 알 수가 없는 여자들이 느끼는 남자들의 어떤 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몰랐는데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라는 생물은 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속내가 정말 좀 나한테 관심이 있다가도 그냥 끊어지고 사실 이게 그 여자들이 느끼는 어떤 이상한 어떤 관계의 단절의 감정이 그런 느낌이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막 구애하고 청혼을 하고 막 다 해줄 것까지 하다가 갑자기 여자한테 연락을 끊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편지를 보내요. 아, 당신은 나와 이제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여자 뭐를 찾고 있으니까 당신과는 이제 교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나를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냉철해지고 갑자기 쌩가고 약간 이상한 면모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 기준영 작가님의 이 노간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김금희 작가님의 너무 한낮의 연애도 그렇고 인간의 복합성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요. 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절묘하게 잘 표현했다 캐릭터적으로. 전 그래서 두 작품을 보면서 요번에는 캐릭터에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요번 주는 특히나 양희라는 캐릭터와 이 그라는 캐릭터가 캐릭터 극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캐릭터의 힘으로 끌고 간 작품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